송나라 역대왕제 편전책을 읽고 강정만 작가님의 송나라 역대왕제 편전은 화려한 한족 문화의 정점을 이루었던 송나라의 발흥과 쇠락을 황제들의 생애를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한 격조 높은 역사서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단순히 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목격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명멸해간 수많은 인간 군상의 고뇌와 비극을 깊이 사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5대 19의 극심한 혼란을 종식시키고 북송의 기틀을 다진 태조 조광윤의 극적인 황제 추대 과정, 그리고 그의 승하 이후 벌어진 황희계승의 미스터리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권력의 파편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혹은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야 했던 황족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그 중에서도 태조의 장남인 위왕 조덕소가 겪었던 비극적인 종말과 그의 아들 조지린이 바다를 건너 고려로 망명하여 배천 조씨의 시조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이 책에서 강렬한 잔상을 남긴 대목이었습니다. 아울러 조덕소의 비극은 우리 역사 속 조선의 단종과 수양대군을 떠올리게 하며 북송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는 4대 황제 인종의 지극한 애민 정신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나아가 타국에 뿌리내린 황손의 핏줄이 훗날 한반도에서 나라 사랑의 맥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제국과 권력 그리고 가문의 생명력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반부에서 가장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는 대목은 단연 송태조, 조광윤이 황제로 추대되는 진규병변 사건입니다. 960년 후주에 총망받는 근위대장이었던 조광윤은 요나라와 북한의 침공을 막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군대가 개봉 근처의 진교역에 머물렀을 때 군사들 사이에서는 어린 황제를 대신해 천하를 평정할 덕망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열망이 들끓었습니다. 어두운 밤 군사들은 격앙된 뜻을 모아 조광윤의 막사로 들이닥쳤고 술에 만취해 자다 깨어난 조광윤의 어깨에 강제로 황제를 상징하는 황포를 입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황포가신의 순간이었습니다. 조광윤은 군사들의 추대에 못 이겨 황제 위에 올랐으나 역사의 여느 찬탈자들과는 궤를 달리했습니다. 그는 장수들에게 후주의 황실을 해치지 말고 도성의 백성들을 약탈하지 말라는 엄격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조광윤의 절제와 결단 덕분에 송나라는 피 흘리는 잔혹한 숙청 없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추대로 세워진 대송제국은 개방적이고 문치주의적인 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화려하게 출발했습니다. 역사서의 중반부로 접어들면 태종계로 이어진 송나라 황실이 낳은 최고의 성군 4대 황제 인종의 치세가 등장합니다. 인종의 이야기는 황실 내부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와 비극으로 얼룩졌던 송나라 역사에 따스한 서정성과 구원의 빛을 불어넣어줍니다. 인종은 가혹했던 증조부 태종이나 불신으로 가득했던 황실의 분위기와 달리 백성을 향한 눈물겨운 애민 정신을 실천한 군주였습니다. 인종의 소박하고도 깊은 백성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 일화로는 밤중에 시장에서 파는 구운 양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지만 자신이 한번 먹기 시작하면 황궁의 법도가 되어 매일 수많은 양을 잡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게 될까 염려하여 끝내 참아냈던 일화. 한여름 가뭄이 들자 황제의 권위를 내려놓고 뜨거운 땡볕 아래 맨발로 기우제를 지내며 백성의 고통을 온몸으로 나누려 했던 모습과 목이 말라 물을 먹고 싶었는데 살펴보니 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물 담당자가 처벌받을 것 같아 티내지 않고 참고 있다가 궁궐로 돌아와서 물을 마시었다는 내용은 깊은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던 신하 포청천이 침을 튀기며 성을 낼 때도 묵묵히 황포에 묻은 그 침을 닦아내며 경청할 정도로 넓은 포용력을 지녔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고 천하를 편안하게 하려는 인종의 애민 치세 덕분에 이 시기는 북송의 문화와 경제가 가장 찬란하게 꽃핀 인종지치의 황금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종의 애민은 할아버지 태종이 조덕소 부녀에게 저지른 잔인한 권력의 가해를 간접적으로 속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권력이 백성을 억누르고
친족을 도륙하는 칼날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품어주는 온기가 될 수 있음을 인종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가 이룩한 수많은 문명 중 만약 과거로 돌아가 살 수 있다면 단연 송나라, 특히 인종 치세의 도읍 개봉에서 살고 싶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토인비가 이토록 송나라를 동경한 이유는 사대부 중심의 고도의 문치주의가 실현되었고 예술과 과학이 꽃피웠으며 서민들의 삶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야만적인 무인 정치가 종식되고 법치와 문화가 지배하던 송나라는 분명 당대 인류 문명의 정점이자 유토피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이면은 토인비의 찬사만큼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문명이라는 화려한 비단 밑에는 권력이라는 괴물이 숨죽이고 있었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바로 조광윤의 친아들이자 정통 후계자였던 조덕소였습니다. 태조가 갑작스럽게 붕어한 이후 권력을 잡은 숙부 태종에게 적통 조덕소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 역사 속 수양대 군세조의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던 계유정난의 비극을 강렬하게 연상시킵니다. 조덕소와 단종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국과 왕조를 개창하고 기틀을 다진 위대한 군주송 태조, 조광윤, 조선 문종 세종의 정통성 있는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야심을 지닌 숙부들의 등장은 이 고귀한 적통들을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잠재적 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979년 요나라와의 고량화 전투 중 태종의 생사가 불명확해지자 과거 조광윤이 진교역에서 추대받았던 것처럼 군사들이 조덕소를 새 황제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비록 태종이 생환하며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이는 의심 많은 숙부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이후 전투의 공을 논하는 자리에서 조덕소가 장수들의 포상을 건의하자 태종은 냉소하며 네가 황제가 된 후에 포상해도 늦지 않다라는 서슬 펄언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아버지 조광윤이 군사들의 추대로 황포를 입었던 영광의 역사가 아들 조덕소에게는 영모의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단종이 유배되어 숙부의 명령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듯 조덕소 역시 숙부의 서슬 펄언, 압박과 불신 속에서 황궁으로 돌아와 과도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토인비가 예찬했던 찬란한 제국의 한복판에서 가장 고귀한 황소는 친족의 탐욕에 짓밟혀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훗날 인종과 같은 성군이 나와 제국을 치유했을지라도 태종 당시 조덕소의 자결 직후 남겨진 자식들에게 닥친 죽음의 그림자는 당장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조덕소의 셋째 아들이었던 조지리는 숙부 태종의 피해 숙청을 피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조지린이 난을 피해 거친 바다를 건너 고려의 땅으로 망명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979년 고려 경종 4년 그가 도착한 곳은 고려 황해도 은천현 지금의 배천 땅이었습니다. 대송제국을 건국한 위대한 조광윤의 친손자이자 고귀한 황손에서 하루아침에 목숨을 구걸하는 망명객이 된 조지린의 처지는 참으로 가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려는 이 비운의 황손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고려는 외래 귀화인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감하게 중용하는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지리는 뛰어난 행정적 재능을 바탕으로 고려, 조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 현종대에 이르러서는 종일품 관직인 상서좌복야와 참지정사에 올랐습니다. 물론 역사서에 기록된 그의 삶이 온전히 탄탄대로만은 아니었습니다. 천성이 술을 너무도 좋아하여 밤낮으로 즐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을 읽으며 조지린이 느꼈을 깊은 고독과 트라우마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로 추대되었으나 아버지는 숙부에게 핍박받아 처참하게 죽고 고향과 가문을 잃은 채 타국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황손의 내면에는 정착하지 못한 영혼의 방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011년 세상을 떠날 때 공화라는 시호를 받으며 고려의 명신으로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송나라 역대왕제 편전이 보여준 황실의 몰락과 망명의 역사는 책의 겉장 넘어
한반도라는 새로운 땅에서 장엄한 나라 사랑의 대서사시로 이어집니다. 송나라 황실에서 잘려나간 한 줄기의 가지가 고려에 뿌리를 내려 형성된 배천 조씨 가문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피를 흘려 나라를 지키는 우리 역사에서 든든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핏줄의 중심에 바로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중봉 조원 선생이 있습니다. 조지린의 후손인 조원 선생은 국난의 시기에 분연히 일어나 702병을 이끌고 금산 전투에서 왜군과 맞서 싸우다 전원순절하였습니다. 신하로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조원 선생의 백절불굴의 충절은 가문이 시조인 조지린이 타국에서 품어야 했던 서글픈 한과 고독을 조선을 향한 가장 숭고한 충성과 사랑으로 승화시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배천 조씨 가문이 나라 사랑의 대동맥은 구한말 또 한 명의 위대한 어머니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로 장엄하게 이어집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본명 조성녀 여사입니다.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와 같던 시절 이토 히로부미를 단죄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 안중근에게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본 천황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딴 맘먹지 말고 대의에 죽으라며 수의를 지어보낸 조마리아 여사의 서슬 퍼런 결계와 의연함은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 대신 대의를 앞세웠던 조마리아 여사의 강인한 정신력과 애국심은 과거 권력의 칼바람에 무력하게 쓰러져야 했던 증조부 조덕소의 비극 그리고 망명객으로서 삶을 개척해야 했던 조지린의 강인한 생명력이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 대한 독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시조가 품었던 한과 눈물은 후손들에게 내려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는 애국혼의 자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송나라 역대왕제 편전이 제시한 조광윤의 황제 추대, 조덕수와 단종의 비극, 인종의 애민 그리고 조지린의 고려, 망명과 후손들의 나라 사랑은 역사의 장엄하고도 기묘한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군사들의 추대로 화려하게 개막한 대송제국의 영광은 역설적이게도 그 아들과 손자에게는 추대의 트라우마와 망명이라는 가혹한 운명의 굴레를 씌웠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단종이 후사 없이 쓸쓸히 저물어 동강의 원혼이 된 것과 달리 조덕소의 핏줄은 아들 조지린을 통해 먼 타국에서 신락 같은 생명의 끈을 이어갔습니다. 그 비극의 끝은 소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타국의 비운 가문으로 남을 수도 있었던 조지린의 후손들은 임진왜란의 조원, 구한말의 조마리아로 이어지며 한반도의 역사에서 빛나는 의와 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황궁 안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과 황제들의 애민 정치가 한반도의 한 가문이 시작이 되고 나아가 우리 역사의 독립과 순국의 물줄기 속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습니다. 역사는 단절된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이동, 그리고 고뇌가 빚어낸 그물망이자 지치지 않고 흐르는 생명력의 연대기임을 이 책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권력의 허무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새로운 땅에서 찬란한 애국과 대의의 꽃을 피워낸 인간의 생명력을 웅변하는 서사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